명태균 게이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1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어요. 재판부가 명 씨의 활동이나 노력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공천은 공관위가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다. 김건희 씨 1심 재판과 같은 논리를 적용한 건데요. 모두 다 기억하시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녹취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연락한 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지만 실제 공천은 공관위가 결정했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판결?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문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정치 브로커 양산 판결이 전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씨 1심 판결에서 해당 부분을 무죄로 결정한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최종적으로 공천은 공관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안 된다라는 건데 그건 너무 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그것도 매우 좁게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준이면 앞으로 이 정당의 공천에 저런 브로커들이나 혹은 당의 유력자가 개입해가지고 저렇게 이른바 이제 공천 개입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공천을 몰아주는 결과가 발생해도 공관위만 거치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상급심에서 과연 유지될 수 있는 판결인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게다가 이 공천에 개입한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통화 내용, 또 그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았던 뭐 텔레그램 내용 이런 걸 수사 과정에서 다 확인해서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이게 그냥 국민들이 모르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아니고 전 국민이 아는 이런 떠들썩한 사건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는 뭐 도저히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대가로 김영선 씨가 자기 세비의 반까지 명태균 씨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것도 직함만 있었던 무슨 본부장직 수행에 대한 급여다. 그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아무튼 이 판결은 그 지난번 김건희 1심 판결과 더불어서 좀 상식적인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리고 판결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도대체 검찰이나 특검은 공소유지를 어떻게 한 건가 그 점도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이나 검찰이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거예요. 창원지검이. 네, 김건희 씨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거지만 검찰이나 특검의 이 기소 공소유지나 법원의 판결이나 도저히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당시 창원지검의 그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이미 말들이 많았었죠. 특히 뭐 지검장이 친윤계라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때 이제 수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는 별로 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 그 당시에가 당선인이었었나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인 김건희 씨도 명태균 씨하고 연락해갖고 어디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그 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공관위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이런 판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공천 부패의 상황에서 공관위가 그것을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여성 후보이고 또 우선순위에 있었다는데 그 당시에 다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원래 지역구가 일산 쪽이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선 공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지만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저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배우에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명태균 씨가 처남을 시켜서 황금폰을 은닉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무죄라면 황금폰을 은닉한 건 또 왜 유죄가 되는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후보를 정할 때
적어도 경선을 하지 않고 공천의 과정 속에서 공간위에 의해서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후보가 나오는 이런 구도라면은 향후에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특히 선거에 있어서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의원님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 본부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거를 세비를 이른바 세비 반띵에 대해서 급여거나 채무 변제금이라고 했어요. 요거 관련해서 노치 기억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예. 금액이 20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협박하듯이 들리거든요. 세비 반띵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게 급여라면 그냥 통장으로 쏴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뭐 세금 계산도 하고 할 텐데 인출해서 현금으로 주거든요. 그거 누가 변제금을 내가 받았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라도 보통 통장으로 보내거나 내역서를 받는데 이게 상식적인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전혀 논리예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의원실에 어떤 명목으로든 근무하는 사람의 급여를 저렇게 의원 세비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사실은 저게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걸 가지고 급여다라는 거는 저는 진짜 망측한 해석을 재판부가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저런 브로커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 그 대가로 의원 세비를 반받기로 하더라도 의원실에 적당한 명칭만 걸어놓으면 그게 다 급여로 정당화되느냐. 그런데다가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하고 통화한 녹취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도대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누가 의원이고 누가 이 브로커인지 모를 정도로 김영선 의원이 절절 매는 명태균 씨한테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이런 얘기까지 다 녹취를 들었을 텐데 그러고도 저런 판결을 내렸다는 건 도대체 판사가 무슨 생각으로 재판을 했는지 전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어떤 그 법 논리에 기초해서 또 사실에 대한 심증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렸겠지만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많은 판례들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저런 그 기준으로라면 지금 강선우, 김경, 뭐 민주당 내에 있는 이 공천 헌금 논란 이거 다 정당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라면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물론 이게 이제 창원 그 지법의 판결일 뿐이고. 상급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판사가 개인적으로 또 무슨 의혹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일부에서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걸로 그런 상황에서 저런 판결을 내린다는 건 글쎄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무작정 불신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건 좀 상식에 비추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의원님도 계실 때 직원들한테 월급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런 식으로 준다는 게. 근데 월급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월급을 준 그쵸, 적은 없어요. 그거 자체도 좀 이상해요. 그 자체가 다 계좌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정원의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그 정원의 인력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이 직급을 갖고 있는 보좌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 정치 후원금 통장이나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지출을 정치 후원금으로 직원 급여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지급하지 의원 개인의 세비를 인출해가지고 준다는 거는 그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이 지금 이게 그 같은 법원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김건희 씨 재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불명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 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뭐 이래가면서 권력을 잃은 사람도 평등한 차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말의 원칙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 정치판의 생리를 이렇게도 모르는가? 그리고 이게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파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판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너무 명징하잖아요. 그 통화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세비를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세비를 반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랬는데 그 자체를 전부 합법적인
급여 내지는 대여금을 갚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재판부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한 까칠님은 그게 급여면 세금도 내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있겠지. 말이 되냐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재판부가 이게 세비 반띵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가 2022년 6일 지방선거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그 대구시 의원 예비 후보로 이제 출마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서 2억 4천만 원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는데 판단 근거를 보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이 시점이 10개월 전이라서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논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수많은 경우들이 저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 본인 지역구 내에 지방 의원들한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려 지방선거로부터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도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저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김병기 아무런 죄가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김경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보다 시기적으로 좀 더 공천에 가까운 시기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6개월 전이었어요. 그 돈을 줬던 시기는 그때는 네. 공간이 구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저 논리를 확장하면 김경, 강선우 사이에 돈 거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공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 그게 문제 있다 하더라도 공관위를 통해서 김경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무죄란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앞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혹은 공천 프로세스를 판사가 너무 모르거나 혹은 무시한 거 아니냐? 저는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국민들이 다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그리고 수많은 근거와 의혹들을 지켜봤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보면서도 저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정치 현실을 몰라서 공천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요. 도저히 저거는 승복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그런데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뭐라고 하고 있냐.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1심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또 재판부로서는 공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공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왜곡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 자체를 아예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에 봉착한 재판부의 고민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천 제도가 아닌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모든 재판이, 심지어는요, 아까 김경 얘기하셨잖아요. 강선우가 김경으로부터 받은 거는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라서 그렇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이라든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당나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사법부의 그런 어떤 탁상 공론식의 그런 어떤 그 판단과 해석으로 보자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루폴이라 그러죠. 법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잘 찾아 나간 거예요.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늘 강조해온 게 우리 한국의 공천 시스템처럼 비민주적이고 부패를 양산하는 시스템은 없다. 근데 이거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공천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그 정치의 권력자들이 하는 건데 자기 기득권을 안 내려놓는 아주 원천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사실은 2024년 12월 3일, 그러니까 내란 당일에 기소가 창원지검에서 됐어요. 당시에도 이거 좀 이거 부실 기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 내린 아까 의원님도 잠깐 거론하셨지만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가 사실은 이제 면세점에서 명품 받은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 HDC 신라면세점 팀장이 막스마라 패딩코트 95%, 톰 브라운 자켓 80% 이거를 할인을 받고 면세점 법인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서 수령을 하게 한 건데 관세청이 면세점 팀장만 수사 의뢰하고
이 김인택 부장판사는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니까 뒤늦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 면세점 팀장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냥 약간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곧 있으면 법원 인사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올라올 타이밍이라서 수사권 법원장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재판 결과하고 저 수사 중인 것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더라도 저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재판에서 배제하든가 뭐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건은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뒤늦게 어쨌든 수사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 소환도 안 하고 수사가 되는 기미도 없고 결국 이게 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그 내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 거냐 이런 그 문제제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가뜩이나 이제 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저런 분이 내려놓으니까 더더욱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법원의 이 그 판결은 다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재판부가 다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법원 행정처든 대법원이든 혹은 대법원장이 됐든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법 불신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나 지난 그 이 계엄 내란 이후로. 근데 그 사법 불신에 더 불을 지피는 그런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게 수사 과정에서부터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벌써 지금 얼마입니까? 1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결과라면 글쎄요. 저 도대체 이제 앞으로 이 검찰의 수사든 법원의 재판이든 국민들이 보기에 저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시선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 사실 이 명품을 준 팀장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면 줬다는 건 인정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민간 기업이 있으면 이미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대기 발령을 하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재판부나 법원 내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건가? 좀 의문이 돼요. 아니 재판부가 더 잘 알잖아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것을. 근데 이거 그냥 읽어보면은 무슨 그 명품 패딩 코트나 자켓을 엄청나게 할인받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면세점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건 그냥 줬단 소리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애초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청도 그랬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알려졌으면은 사법부 자체 내에서도 감찰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공짜로 받는 사람 같으면은 이 재판 이렇게 하고도 남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판사도 인간이라지만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썩어 있는 것인가. 뭘 이런 걸 받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도 되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지 어쨌든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그 판사 쪽에서는 현찰로 돌려줬다고 뭐 현찰로 주장하고 있다는 돌려줬다 한데요. 그러니까 그걸 현찰로 돌려줬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 남잖아요. 결국은 무슨 뭐 은행에서 그 머니 트랜스퍼라 그러죠. 송금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수표에 이설을 하고 돌려준 게 아니라 현찰로 돌려줬다 하면 얼마나 편리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돌려줬는데 증거가 안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결국은 사법고시 시험 봐서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그 법적인 전문 지식을 요런 데에 활용한다라는 게 정말 얄궂다는 생각마저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전형적인 공수처 사건이거든요. 공수처는 뭐 하고 있죠? 이게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인지할 수도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 정도 알려진 사건이라면. 그래서 저도 공수처의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 중에 과거에 하나지만 요즘 공수처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공수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공수처 만들어진 뒤에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죠. 손에 꼽을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마저도 지금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냥 수사한다는 것 같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건받아 수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려면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더해서 명태균 씨가 지금 그 황금폰 빼고는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향후에 뭐 지방선거라든지 선거 때마다
어떤 보폭으로 움직일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노하우가 좀 많아졌어요 지금.